아직 좀 시간이 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예, 지난 시간 복습 겸, 복습 겸 질문을 드려보면, 그, 지각에 대한 규정이 있죠. 이미지 전체를 물질이라 하고, 그 중에서, 어, 나의 가능적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만을 지각이라고 하죠. 물질에 대한 지각. 그게 지각인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메바 같은, 이런 완전히 원시 생물 같은 경우 있죠.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 자극을 하면 바로 반응을 하는. 이런 동물에겐 지각이 있을까? 음,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규정이 지금 가능적 행동, 나의 신체라는 가능적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 이걸 지각이라고 불렀는데, 아메바에게는 지각이 있을까? 네, 이런, 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게 되겠죠. 음, 즉각적인 반응을 네, 하지만 네. 있는 거 아닐까요? 지각이 있을까요? 음, 지각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 아메바하고 우리는 고등생물이잖아요. 아메바는 이렇게 원시생물이고, 우리한테는 지각이 있는데 아메바한테는 지각이 있냐? 물질에는 왜 지각이 없냐? 물질에는 왜 지각이 없냐? 아메바에게는 지각이 있냐? 두 번째, 그러면 이 저 원시생물과 이 고등생물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이런 거. 음, 베르그스 형식으로 생각해보면, 원시생물과 고등생물의 네, 차이는 차이가 뭘까? 신경계가 네, 신경계가, 복잡한가 네, 단순한가. 네. 신경계가 복잡한가 단순한가의 차이는,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치면 그건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 그 차이가. 이것도 중요한 주제죠. 신경계의 단순성, 복잡성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 지각의 유무로 드러날까요? 지각의 유무? 선택이 다양해지는 거 아니야? 지각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니까 왜 아메바에게 지각이 있나 없나가 헷갈릴까요? 아메바가 지각을 왜 헷갈릴까요? 우리가 행동의 그거 아니야? 이게 여기 영어로는 좀 그런데, 음, 해석에서 지각한 것을 해석에서 표현하는 과정이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 해석에서 표현하는 게 의식 아닌가요? 음, 의식이죠. 그러니까 아메바에게는 의식은 없겠죠. 의식은 없을 텐데 지금 이제 베르그성은 의식의 차원을 지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음. 아메바에게 지각이 있을까? 아주 단세포적인 원시생물이라면 물질에겐 지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에 대해서. 물, 물, 반응은 비슷한 거 아닌가, 이게? 물질을 무생물로 이런 사물들, 책상, 뭐 이런 모든 물질들, 공기도 물질일 테고, 이런 물질들은 지각이 있을까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지난 시간이 슬쩍 지나갔고. 왜냐하면 아, 음,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정성이죠. 음. 작용이 들어오면 그 반작용이 결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체, 생명체에는 비결정성이었잖아요. 핵심이. 그러니까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이 우선 보면은 비결정성이에요. 그래서 베르그송 용어로 하면 가능적 행동이죠. 결정적 행동이 아니고 결정된 행동이 아니고 가능적 행동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체는 모두 다. 그럼 아메바에게도 지각이 있는 거죠. 음.
그죠? 아메바도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가능적 행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메바와 우리 고등생물, 인간 같은 고등생물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지각은 동일하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각하고 아메바도 지각하고. 근데 이 차이는 또 뭘까요? 비결정성의 그게 넓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비결정성이 높다 그러면 아메바와 우리 사이에는 정도, 크기의 차이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정성이 좀 작고 좀 크고 이런 차이밖에 없을까? 이게 궁금증을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 네, 다음 주 건 좀 어려운데요. 그걸 괜찮아. 네, 지금도 그냥 충분히 어려우니까 괜찮아. 네, 걱정하지 마시오.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뭐, 쭉 해서 질문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선 물질에게 지각이 없는 이유는 결정성 때문이죠. 운동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에겐 지각이 없어요. 베르그성의 이론으로 따지면 지각이 있는 것은 가능적 행동이 있어야 되고 아메바에게도 가능적 행동이 있으니까 지각은 있죠. 지각이 있는데 인간과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상이한 체계를 이야기했었죠. 우주의 체계가 있고 물질이라는 체계가 있고 나의 신체라는 체계가 있었죠. 51쪽이 실제론과 관념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네, 앞부분 모든 이미지는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읽진 않고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유가 우주를 생각한다. 내 사유가 우주를 생각한다. 그럼 거기 보면 보시겠습니다. 어, 거기 5번째 줄 정도 보면 우주가 우리 사유 속에서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 사유 밖에 존재하는지 질문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우주를 사유하잖아요. 내가 우주를 사유하면 내 사유 바깥에 우주가 있잖아요. 그죠? 내 사유 바깥에 우주가 있죠. 그런데 그 우주 안에 내가 있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 사유는 우주 바깥이냐 아니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기존의 철학은 이렇게 해결을 했었어요. 철학은 이런 식으로 본 거죠. 내 의식이 저 우주 바깥에 있는 건데 우주 안에 내 의식이 또 있으니까 서로 얽혀 있잖아요. 그죠? 복잡한 문제가 되죠. 한쪽은 관념론이고 한쪽은 실제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지금 베르그송은 다른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어디로 가면 되냐면 52쪽 8번째 줄 정도죠. 그런데 어떠한 철학적 이론도 같은 이미지들이 두 상이한 체계들 안으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나는 과학에 속하는데 거기서는 각 이미지가 단지 자기 자신만을 따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갖고 이거 이해 가시죠? 각 이미지가 서로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세계예요. 각각 이미지가 다 절대적 가치를 갖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의식의 세계인데 여기서는 모든 이미지들이 나의 신체라는 중심적 이미지를 따르죠. 그 변화를 쫓으니까 모든 이미지들이 내 신체라는 중심적 이미지의 상대적 의미를 갖게 되겠죠. 앞에서는 각 이미지들이 다 자기가 중심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내 중심의 상대적인 존재들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론과 관념론 사이에 놓인 문제는 명백한데 즉 이 두 가지 이미지들의 체계가 있는데 서로 간에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일까? 이 관계가 어떤 것이냐? 또한 주관적 관념론은 첫 번째 체계를 두 번째 체계로부터 도출하고 유물론적 실제로는 두 번째 체계를 첫 번째 체계로부터 도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쭉 중간에 설명이 있고 이건 놔두고 넘어가서 54쪽에 그러나 이런 도출 과정에서 실제론도 관념론도 성공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이미지들의 두 체계 중에서 어느 것도 다른 것 속에 포함되지 않고 그것들 각각은 자족적이기 때문이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드는데 지금 각각의 체계, 하나는 물질의 체계, 아까 과학이라고 말했던 물질의 체계와 두 번째는 신체를 중심으로 한, 내 의식을 중심으로 한 체계. 이 두 가지 체계가 각각 자족적이죠. 왜 자족적일까요?
왜 자족적이냐면 나의 지각을 무엇로 보냐면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는 물질의 체계고 하나는 의식의 체계니까 각각 자족적이죠. 만일 당신이 중심을 갖지 않으면 각 요소가 절대적 크기와 가치를 갖는 이미지들의 체계. 이게 뭐죠? 첫 번째 이야기했던 과학의 체계죠. 물질의 체계. 이걸 놓는다면 나는 왜 이 체계가 두 번째 체계, 즉 각 이미지가 하나의 중심적 이미지의 변천들 전체를 따르므로 비결정적 가치를 갖는 그러한 체계를 자신에게 덧붙이는지 모른다. 왜 의식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죠. 따라서 이 의식적 지각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 지각은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의식적 지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식 부대 현상이라는 유불론적 가설과 같은 어떤 기계로부터의 기계적 신을 불러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기계로부터의 신. 이건 에우리피데스 희곡에 많은 거죠, 연극에, 그 당시에. 문제가 복잡할 때 신이 나타나서 갑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왜 생겼냐? 뇌가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 근데 이건 뭐냐면, 문제가 다시 생기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놓았던 절대적으로 변화하는 이미지들 전체 중에서 이게 물질이죠. 우리가 뇌라고 부르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것도 물질이죠. 이 물질을 선택해가지고 이 이미지의 내적인 상태들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는데 이중화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을 부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뇌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창출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거죠.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특권을 갖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부여해놓고 다른 모든 상대적이고 변화가 가능한 이 이미지들, 즉 의식을 재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한 후에 이 의식, 이 표상에다가 에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거기서 뇌수의 파동들, 즉 뇌라는 물질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마치 이 뇌에서 만들어진 의식을 구성하는 이미지들 속에 끼워져 있는 뇌수질, 즉 뇌의 파동들이 그것과는 다른 본성이었던 것이 가능하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의식을 만드는 신비로운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의식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모든 실제론, 유물론적 실제로는 지각, 즉 의식이죠, 여기서는. 의식이라는 것을 신비로 만들고 말죠. 도대체 의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이런 방식으로 보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뇌과학처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역으로 당신이 한 특권적 중심주의에 배열된 변화 가능한 이미지들의 체계를 놓는다면 이 이미지들은 이 중심의 미세한 이동들에 대해서도 변화되기 때문에 당신은 자연의 질서, 즉 사람들이 위치하는 지점이나 시작하는 지점과는 무관한 질서를 배제하는 것이죠. 나의 의식을 중심에 놓으면 자연을 배제해야 되죠. 당신은 이번에도 신을 불러야 되죠. 즉 자의적 과정에 의해서 사물들과 정신 사이에 혹은 칸트처럼 말해서 감성과 지성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예정 조화를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저기 뭐죠? 사물이 아니고 정신이잖아요. 나는 정신이니까. 저 사물의 세계를 모르죠. 그럼 사물의 세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신이 일치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신이 해결해줘야죠. 그게 예정 조화죠.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 나는 의식의 세계밖에 모르는데 그게 저 바깥에 있는 대상과 같은지 알려면 신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정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서, 의식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때 과학은 우연이 되죠. 왜냐하면 신이 등장했으니까. 과학은 우연이 되고 말죠. 과학이 성공하는 것도 신비가 되죠. 칸트처럼 말해서 감성과 지성 사이의 예정 조화라는 건 뭐냐면 칸트의 인식론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내가 바깥으로부터 사물들을 받아들이죠. 그게 감성이에요. 감성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성으로 뭔가를 조작하는데 문제는 내 지성과 저 바깥에서 온 저 감성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칸트가 이것 때문에 글을 쓸 때 엄청 어려워해요. 수많은 초판을 쓰고 재판을 쓰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작업이 실패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 된 이유는 뭐냐면 두 체계를 고립시켜 놨기 때문에. 물질의 체계와 정신의 체계를 고립시켜 놨기 때문에 붙이려고 하는 작업이 어려워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 보면 이미지들의 선택,
이제 이 두 교설들의 집안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두 주장들의 집안을 파내려가면 공통된 가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다. 지각은 전적으로 사변적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순수인식이다. 이게 지금 이 두 가정의 핵심이죠. 이런 걸 찾아내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은 무엇을 지각한다는 것. 지각한다는 것은 아까 칸트적인 용어로 하면 감성 플러스 감각 플러스 인식이죠. 지성이죠. 뭘 감각해서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표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지각인데. 그러니까 지각은 뭐냐면 표상을 만들어내는 거. 즉, 인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 지각을 인식으로 환원한 것. 이게 바로 문제점이다. 과학적 인식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에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모든 논의가 항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지각, 이 인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요구하는 질서를 놓고 지각 속에서는 잠정적 인식만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지각을 놓고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과학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고, 그러나 전자에 있어도 후자에 있어도 지각하는 것은 모두 다 인식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다. 그것은 동물 계열에서 신경계의 구조에 관한 피상적 고찰에서도 논박될 수가 있다. 이것은 뭐였죠? 동물계에서 신경계의 구조를 보면 지각하는 것은 인식하는 게 아니죠. 아메바는 지각하는 게 인식하는 게 아니죠. 지각하면서 바로 운동하죠. 아메바는. 그죠? 그러니까 지각은 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또한 그 가정을 받아들일 경우 사람들은 물질과 의식과 그 관계라는 삼중적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뇌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뇌, 신경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단충에서부터 고등 척추 동물에 이르기까지 외적 지각의 진보를 따라가 보자. 단순한 원형질 덩어리 상태에서 생명적 물질은 이미 감응하고 감각하고 수축한다. 이때 감응 이렇게 썼다고 해서 어려워할 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감각하고 지각하고 수축하죠. 그것은 외적 자극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기계적이고 물리화학적인 반응으로 응답을 하고 유기체의 계열을 올라갈수록 생리적 작업들이 분담되는데 이 분담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작업의 분담. 고등화될수록 작업의 분단 영역이 넓어지죠. 신경세포가 나타나고 신경세포가 바로 뇌 같은 것이죠. 다양화되고 체계를 이루는 경향이 있고 동시에 동물은 외적 자극에 다양한 운동들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받은 진동이 곧바로 운동으로 완성된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조차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기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유기체에다 주변의 변화들을 전달하는 동일한 인상이 유기체로 하여금 적응하도록 결정하거나 준비하게 하고 고등척추동물에 있어서 특히 척수, 이 자동적 반사작용을 하는 게 척수죠. 척수에 자리 잡고 있는 순수 자동기제와 뇌의 개입을 요구하는 의지적 활동 사이의 구별은 아마도 근본적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받은 인상이 계속 운동으로 펼쳐지는 것. 여기는 척수죠. 바로 운동하는 건 척수겠죠. 대신에 인식으로 정신화된다고 상상할지도 몰라요. 뇌가 자꾸 의지를 발생시키니까. 이 행동을 안 하니까. 보류하니까. 그래서 정신으로 되나 보다. 그러나 뇌의 기능들과 척수 체계의 반사 활동 사이에 본성상의 차이가 아니고 복잡성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납득하려면 뇌의 구조와 척수의 구조를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개념이 베르그송한테 핵심적이죠. 본성의 차이냐, 정도의 차이냐. 이 개념을 계속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 즉 복잡성의 차이이지 본성의 차이가 없다. 본성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척수는 운동 기능이고 뇌는 사유 기능이 되는 거죠. 본성의 차이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둘 다 운동 기능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반사정형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극에 의해서 전달된 구심적 운동. 구심적 운동이니까 뇌로 들어오는 운동이죠, 지금. 뇌 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척수의 신경세포들을 매개로 근육의 수축을 결정하는 원심적 운동으로 곧바로 반사되죠. 척수를 통하면 반사 운동을 합니다. 다른 한편 뇌수 체계의 기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뇌수니까 뇌죠. 주변의 진동은 척수의 운동세포로 직접 퍼져나가서 근육에다 필요한 수축을 새기고 바로 운동하는 대신에 뇌로 거슬러 올라가 반사 운동에 개입하는 척수의 동일한 운동 세포들로 내려가죠. 뇌를 거슬러 올라갔죠.
이 진동은 이러한 우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찾으러 간 것일까? 나는 그 진동이 거기서 사물들의 표상으로 변형될 기적적 힘을 길러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보류하는 거죠. 이 과정, 앞으로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통념은 그 진동, 바깥에서 일어난 진동이 뇌에서 표상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두 줄 내려가서 뇌피층의 이른바 다양한 감각적 지제들의 세포들, 우리의 뭐 무슨 아니, 모르겠어. 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겠죠. 즉 구심적 섬유들의 말단에 있는 나뭇가지 무늬 조직들, 롤란더 지역의 운동세포들 사이에 놓여있는 세포들, 들어온 진동에게 척수의 이런저런 운동 기제를 원하는 대로 획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선택하도록 해준다. 이 선택이죠. 운동 기제의 선택. 이게 바로 뇌의 기능이라는 거죠. 이 중간에 놓인 세포들이 증가할수록 아마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메바의 돌기 같은 것들을 더욱더 내보낼 것이고 주변 신경에서 동일한 진동 앞에 열어놓을 수 있는 길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용어대로 하면 가능성들이죠. 가능한 행위들이죠. 가능성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극이 선택할 수 있는 운동 체계들은 더욱 많아지겠죠. 따라서 뇌는 우리가 보기에는 일종의 중앙전화국이다. 그것의 역할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보내거나 아니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뇌는 자신이 받은 것을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는다. 덧붙였다는 것은 바로 표상이죠. 어떤 것이란 표상이죠. 표상을 덧붙이는 것. 이건 신비가 됩니다. 구조를 연구 내려와서 뇌는 진정으로 하나의 중심을 이룬다. 거기서 주변의 자극은 이러저러한 운동 기제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들은 선택된 것이지 부가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된 게 아니라 뽑아낸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란 말은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이게 중요한데. 다른 한편 이 뇌 속에는 주변에서 온 하나의 동일한 진동에 무수히 많은 다른 운동 방식들이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에 여러 운동을 할 수가 있죠. 멈출 것이냐 갈 것이냐. 이 진동은 이제 거기서 무한히 분할되는 단지 시발적인 무수한 운동적 반응들로 사라지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시발적인 무수한 운동들이란 뭐냐면 진동이 있으면 나는 그 진동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 준비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 진동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그 진동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해 가시죠? 그 진동이 어디 갔냐? 내가 뭔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준비하는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뇌의 역할은 때로는 받아들이는 운동을 선택된 반응기관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이 운동에다 운동 방식들 전체를 열어놓고 자신 안에 있는 가능한 모든 반응들을 그려보게 하는 것이고 주의를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뇌는 받아들이는 운동과 관련해서는 분석하는 것이고 행사하는 운동과 관련해서는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전작은 후작은 그 역할은 운동을 전달하고 분할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분석기관, 선택기관 했는데 이걸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운동 기제와 관련된 선택이고 분석이지 표상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척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피층은 여기죠. 뇌의 피층이죠. 고등 중추들에서도 신경 요소들은 인식을 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단락으로 이 말은 신경계가 표상들을 만들어내거나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극들을 받아들여서 운동 기제들로 올라가 하나의 주어진 자극에 가능한 가장 많은 수의 기구, 즉 운동 기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신경계가 발달하면 점점 더 복잡한 운동 기제들과 관계 맺는 공간의 점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경계가 발달하면 사물들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거리가. 아메바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메바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메바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으면 지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물들과. 이렇게 해서 신경계가 우리 행동에 남겨주는 선택의 폭이 커지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신경계 완벽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고등화된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고 대상들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경계가 동물 계열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행동을 점점 덜 필연적인 것이 되도록 구성된 것. 비결정성이라면 신경계의 진보를 따라 진보는 지각 역시 순수 인식을 향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이 정교해지는 것이지 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각 자체의 점증하는 풍부함이란 신경계의 진보, 지각 자체의 풍부함이란 공간적으로는 확장되는 것이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사물들에 대한 생명체의 행동 속에서 생명체의 선택 앞에 남겨진 비결정성의 몫의 증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안 될까? 이게 바로 자유죠. 이 비결정성이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건 고등화될수록 자유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비결정성을 진정한 원리로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보자. 이 비결정성을 이게 베르그송의 방법이죠, 지금. 비결정성을 원리로 놔보자. 일단 놓은 후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베르그송은 생명체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죠. 생명체의 핵심을 비결정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허상이나 인식이 아닌. 이걸 놓고 거기서부터 의식적 지각의 가능성, 그 필연성까지도 돌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결정성을 놓으면 거기서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뇌를 물질로 봤기 때문에 의식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고. 다시 말해 사람들이 물질적 세계라고 부르는 이 경고하게 연결된 연대적 이미지들의 체계를 놓고 이 체계 속에 여기저기서 생명적 물질에 의해 표현되는 실제적 행동의 중심들을 상상해보자.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의 체계죠. 나는 이 각각의 중심들 주위에 그 위치에 종속되고 그것과 함께 변화하는 이미지들이 배열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신체적 중심 주위에 여러 가지 물질의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중심에 따라 이미지들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때는. 따라서 의식적 지각이 산출되어야만 하고 게다가 이 지각이 어떻게 출현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도 있다. 그냥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의식이 산출되느냐.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줄 내려가서 이 지각은 우리가 받는 지각은 물질로부터 받은 진동이 필연적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언급이죠. 지각의 출현은 비필연성이죠. 그죠? 비결정성이 없으면 지각이 나타나지 않죠. 만약에 이게 결정되었다면 그냥 물질들의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지각은 작용과 반작용이긴 한데 비필연적인 것이죠. 다섯 번째 줄 정도 내려가서 원생동물의 돌기와 극피동물의 원생동물은 아메바입니다. 아메바가 대표적이고 극피동물은 아시죠? 극피동물은 멍게 이런 겁니다. 해삼 이런 것들. 이 동물들의 이 부대들은 이 돌기 같은 것들이죠. 촉각기관이고 운동기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촉각기관과 운동기관이니까 이건 뭐죠? 지금 뭐가 안 된 것이죠. 앞에 용어대로 하면은 무엇이 없는 거죠? 이게 뭐가 없냐면 57페이지 용어로 하면 작업의 분담이 없는 거죠. 내 볼기가 느끼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니까 분담이 아직 안 된 형태죠. 강장동물의 대표적인 게 히드라입니다. 히드라, 말미잘 히드라 뭐 이런 거. 이 따끔따끔 찌르는 도구는 방어의 수단이고 지각의 도구. 한마디로 반응이 직접적일수록, 즉 분업이 안 돼 있을수록 지각은 단순한 접촉을 담고 있죠. 그래서 지각은 접촉 단계인 거고 지각과 반응의 완전한 과정은 필연적 운동을 따르는 기계적 충동과 거의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극피동물이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지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지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비필연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각은 어느 이론적인 수준으로는 있는 거죠, 분명히. 그냥 물질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이론적인 연구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어떤 한계를 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나 반응이 더 불확실하게 되고, 더 많은 자리가 남겨져 주저하게 되고, 그건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죠. 차츰 동물의 관심을 끄는 대상의 작용이 그에게 느껴지는 거리도 역시 증가하죠. 시각과 청각에서 우리를 생각하면 되죠. 동물은 더 많은 사물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영향들을 받게 되죠.
이 대상들이 그에게 유리함을 약속하든 위협하든 간에 약속과 위협들은 대상들에 대한 지불 기한을 연기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앞에 아메바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메바는 자극하면 바로 운동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자극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불을 하는 거죠. 나는 보고도 아니야, 지금 행동 안 해도 돼. 나중에 행동해도 되겠어. 이렇게. 근영이 엄청 뭐 맛있게 먹네. 음. 지불 기한을 연기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바로 접촉하지 않는 고등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죠. 지불 기한의 연기 가능성이죠. 따라서 생명체가 처리하는 독립성의 몫은 앞으로 말할 것처럼 그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비결정성의 지대는, 즉 독립성이란 비결정성의 지대이고, 생명체가 관계하는 사물들의 수, 그다음에 거리, 이걸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도 이론적으로 미리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물 생명체의 독립성이 큰 경우는 뭐냐? 큰 경우는 사물들과의 거리가 직접성에서 얼마나 더 멀어지고 있냐. 이걸로 바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철학적인 용어로 쭉쭉 정리를 하고 있죠. 이 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지각의 폭은 행동의 비결정성의 정확한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의 폭이 넓어질수록 행동의 자유도의 증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철학적 명제로 표현하면 지각은 행동이 시간을 처리한 비율로 공간을 처리한다. 이렇게 지금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처리하는 정확한 비율로, 그러니까 시간을 처리한다는 게 앞에 용어로 하면 뭐죠? 지불 기한이 직접적이냐, 바로냐, 아니면 조금 나중이냐, 훨씬 나중이냐. 이 비율로 공간적으로 사물들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음. 그래서 이게 약간 수학적인 표현이죠. F는 AX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음.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분의 X 이랬으면 반비례 관계였을 텐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63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세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 비결정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각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하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모습이 마치 의식이 뇌의 운동 때문에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자꾸 이 지각은 행동인데, 왜 자꾸 이게 의식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예, 이 착각의 근원을 한번 밝혀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물음에 답하려고 조건을 단순화해보자. 우리 의식적 지각이 완성되는 조건을 단순화하려고 한다. 이 작업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의식적 지각이니까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을 단순화해보겠는데, 왜 그러냐면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원래 섞여 있는 것이라 단순화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어있지 않은 지각은 없다. 이게 베르크송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은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각이 순수하다는 건 뭘까요? 지각이 순수하다. 지각이 순수하다. 지각이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기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각은 뭐였죠? 지각. 기억이 아예 없는 지각. 지각이 뭐예요? 지각은 내 가능적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죠. 내 가능적 행동과 관련된 물질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행동과만 관련된 물질적 대상이 나의 지각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억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있는 그 순수한 지각은 뭐예요? 물질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물질과의 어떤 차이만 있을까요? 물질은 뭐였죠? 필연적인 행동이고 지각은 가능적 행동으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좀 이해가 가실까요? 그런데 기억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지각에서는 물질과 내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순수한 지각의 상태에서 나는 물질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나의 고유성이 만들어지는 것, 나의 고유성은 뭐죠? 나의 주관성과 나의 의식과 이런 것이죠. 나의 인격과 이런 거잖아요. 이건 어디서 만들어지냐? 기억이에요. 기억이 개입해 들어가면 나의 주관성과 의식들이 탄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제 기억을 없애고 지각만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감관에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주어진, 소요들은 주어진 것들이니까, 현재적으로 주어진 것들에 우리는 과거 경험의 무수히 많은 세부적 내용을 혼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혼합하고 있어요, 우리는. 쭉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여섯 번째 줄 정도부터 읽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별적인 우연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우연들이니까 어떤 개체성들은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이죠. 이 비개인적인 지각, 이게 뭐죠? 비개인적인 지각이니까 앞에서 말했던 기억이 없는 그냥 순수한 지각, 물질과 차이가 없는 이 비개인적인 지각에 덧붙여져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우연은 뭐냐면 기억들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비개인적인 지각은 무엇이죠? 비개인적인 지각은 우리가 지금 생명체로서 갖고 있는 공통성이에요. 우린 생명체로서 다 이런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인 우연은 뭐냐면 기억들은 다 다르죠. 이건 다 다르잖아요. 이건 개체성들이에요. 뒤에 말했던 비개인적인 지각은 생명체로서는 모두 다 갖고 있는 공통성이에요. 생명체들은 우린 지각이잖아요. 지각. 생명체는 가능적 행동이니까. 이 지각에 개별적인 우연들이 덧붙여 있죠. 그리고 이 지각이 사물들에 대한 우리 인식의 기초 자체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각 전체를 자신의 커다란 강도에서만 기억들과 차이가 나는 일종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영상으로 만든 것은 이 지각을 오해하고 기억이 덧붙인 것으로부터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각 전체를 강도에서 기억과 차이가 나는 주관적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오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강도가 크면은 지각이고 강도가 작아지면 기억이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뜨거워 하면 지각이에요. 뜨거워 강도를 크게 느꼈어요. 그런데 점점점 내가 한 2시간 지나니까 잊어먹었어요. 뜨거운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들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기억과 내가 지각하는 것 사이에 뭔 차이가 있어요? 강도와 정도상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약해지면 기억. 지각이 약해지면 기억. 이 기억보다 더 약해지면 뭐가 될까요? 내 관념에 남아있긴 한데 더 약해지면 상상력이라고 봤어요. 이 철학자가 누구냐면 휴미예요, 지금. 휴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르그송은 지각은 내가 물질 사이에 있는 것이고 기억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억과 지각은 완전히 본성적으로 다른 것인데 지금까지 철학은 기억과 지각을 정도의 차이로만 보았다 이런 것이. 지금 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두 개를 구별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억을 우선 제거하고 나는 다루겠다 이런 것이. 그래서 한 줄 정도 내려가 보면 다른 가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가설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의 지각을 아무리 짧다고 가정해도 내가 뭘 지각한다는 것은 아무리 짧아도 그것은 일정한 지속을 점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을 점유한다는 것은 두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지속을 점유하고 무수한 순간들을 서로 안으로 연장하는 기억을 요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지각을 우리가 짧게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장면을 1초 동안 볼 때 영화로는 몇 프레임이냐면 24프레임이잖아요. 24프레임보다 더 자르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자르면 한 1000프레임, 2000프레임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짧은 것도 더 많은 걸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화면이 느려지게 보이죠. 그래서 꽃이 피는 것도 프레임을 아주 막 잘라버리면, 아니, 총알이 날아가는 것도 프레임을 자르면 총알이 저속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프레임을 많이 넣으면. 이해 가시죠? 그런데 뭐냐면, 아무리 짧아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총알이 날아가는 걸 아주 짧은 순간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짧은 순간으로. 총알이 확 날아가는 거. 총알이 나가는 걸 슬로우 비디오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눈은 의식적 한계가 있어요. 볼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아주 프레임이 많은 것도 우리는 겹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1000프레임이 있어도 우리는 24개 정도 프레임으로 좁혀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의식의 한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의식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조각조각 난 것을 결합해서 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는 다 조각 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결합해서 봐요. 이 결합이 뭐냐? 바로 기억이에요. 우리는 어떤 단순한 것도 다 결합해서만 볼 수 있어요. 이게 기억 작용이에요. 이제 베르그송의 용어로 하면 아무리 짧은 지각이라도, 그러니까 지각은 뭐냐면 뭐였죠? 물질이었죠. 지각은 물질 단계죠. 물질은 뭐였죠? 이미지들의 연속이잖아요. 이미지들의 연속. 이미지들의 순간적 연속인데 우리는 이걸 결합해서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두께를 갖는 지속이에요. 그리고 무수한 순간들을 서로 안으로 연장하는 기억작용의 노력을 요구해요. 이걸 베르그송의 용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보여주겠지만 감각적 성질들의 주관성이라는 거. 내가 느끼는 특이한 질적 성질 있죠. 어떤 걸 봤을 때 느끼는 맛, 어떤 걸 봤을 때 느끼는 색깔, 이런 게 다 성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주관성은 뭐냐면 이 순간적인 것들, 실제는 순간적인 이미지들인데 순간적인 이미지들에 대해서 우리 기억이 가한 응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가장 큰 특징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기억은 그 자체로 이미 응축하는 것이다. 잘 보면 지금 여기 이 사물 있잖아요. 그죠? 이 사물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물들은 응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볼 때도 경험할 때도 이미 응축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게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지속이에요. 기억의 지속이라는 건 뭐냐면 순간들을 종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컨대 기억은 이 두 형태 아래서, 즉 직접적 지각이라는 바닥,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순수 지각이에요. 이미지들의 순수한 단면들이에요. 이 순간들을 기억들의 담요로 덮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지각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들이, 부분적인 기억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억들. 두 번째, 그 무수한 순간들을 응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 속에 있는 개인적 의식의 주요한 지분, 즉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억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명료하게 해서 이 지분을 무시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억을 없애자. 그럼 뭐만 남죠? 순수 지각만 남는 거예요. 순수 지각은 뭐죠? 영화의 프레임처럼 딱딱딱딱 끊어진 이미지들이에요. 이것만 지금 생각해보자.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따라서 이어질 논의에서는 도식적인 설명만을 보겠다. 우리는 사람들이 잠정적으로나마 지각을 나의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지각이 아니고 나의 기억들이 부풀리는 언제나 일정한 두께의 지속을 제공하는 지각이 아니라 순수 지각.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보는 지각. 내가 위치하는 곳에서 있고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살지만 현재 속에 매몰된 모든 형태의 기억을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건 순간만 있는 것이죠. 기억을 배제한 것. 물질로부터 직접적이고 동시에 순간적인 영상이니까 지속이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가질지도 모르는 그런 지각. 지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수 지각 이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기억을 배제한 순수한 지각만 보자. 이걸 가지고 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가설의 위치에서 의식적 지각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66조 제일 마지막 줄.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아시죠? 물질적 이미지들이 있죠. 물질적 이미지가, 우주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한테 지각되지 않고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져도 우주는 있잖아요. 그것은 표상되지 않고도 현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표상되지도 않죠. 그러면 이 현존과 물질적 이미지와 나에게 존재하는 표상, 나의 의식으로 존재하는 이미지, 이 두 용어들 사이의 거리는 물질 자체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의식적 지각 사이의 간격처럼 보이는데 물질과 나의 의식적 지각, 이 두 가지의 관계로 보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자. 이 차이가 뭔지. 만일 현존은 뭐죠? 물질적 이미지 전체죠. 물질적 이미지 전체 속에서보다 나의 의식적 표상, 그게 뭐죠? 아까 이야기했던 순수 지각이죠. 순수 지각. 내 의식의 표상 속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물질적 이미지보다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철학자로 따지면 플라톤 같은 사람이에요. 저 세계의 이미지보다 내 머릿속에, 내 이성 속에 훨씬 더 많은 게 있어요. 이것을 모방하는 게 세계라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의식이 세계를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관념론이 그렇죠. 현존으로부터, 물질적인 체계로부터 나의 의식적 표상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죠? 물질부에서 뭔가를 더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식에 더 뭔가가 많기 때문에. 더해 간다면 넘을 수가 없어요. 물질로부터 지각으로 이행은 불가해한 신비가 돼요. 이해 가시죠? 물질로부터 내가 뭔가를 더했는데 어떻게 더하지? 내 의식에 뭘 더해야 되는 거지? 뭔가를 더해 간다면 여기서부터 기계적인 신이 나타나야 돼요. 뭘 더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만일 현존으로부터, 물질적인 현존으로부터 감소, 뺄셈에서 나의 의식으로 이행한다면 상황은 그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이미지들은, 물질적 이미지들은 자신의 현존을 표상들로 바꾸려면, 나의 의식적 표상으로 바꾸려면 버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뺄셈으로 충분한다. 나의 신체와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내가 물질적 대상이라고 부르는 이미지가 있죠. 나는 그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해 띄고 있는 저 모습, 저 표상은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뭐죠? 저 물질적 대상이 있고 내 표상은 저 자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뺄셈을 했으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네. 뺄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뭔가를 더해간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들 전체와 연대적이죠. 이건 뭐냐면 한 물질적 이미지는 모든 이미지와 다 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작용과 반작용을 다 받고 있어요. 온 면에서. 자신을 앞서는 이미지를 연장하는 동시에 자신을 뒤따르는 이미지 속에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 연속된 이미지 속에서 이 이미지의 순수하고 단순한 실존을 존재하는 것을 표상으로 변형하려면 자신을 뒤따르는 것과 앞서는 것, 그리고 또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단번에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외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리고 그 표면의 얇은 망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련된 이미지를 다 제거하고 나하고 관련된 것만 남기는 것. 그러니까 뭔가 저 대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존하는 이미지는 그것, 즉 객관적 실질성인 그것이 표상화된 이미지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각 점들에서 다른 이미지들의 모든 점들 위에 작용하고 자신이 받은 것 전체를 전달하고 각 작용의 반대 방향의 동일한 반작용을 대립시키고 결국 무한한 우주 속으로 퍼지는 변화들이 모든 방향으로 통과하는 하나의 길에 지나지 않게 되는 필연성 속에 놓여 있죠. 만일 내가 그것을 고립시킬 수 있다면, 따로 떼어놓는다면, 그것을 표상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 가시나요? 모든 것과 관련된 한 이미지를 나와 관련된 부분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미지가 변한 거죠, 나한테는. 69쪽 첫 번째 줄. 만일 생명체들이 우주 속에서 비결정성의 중심들을 구성한다면, 그리고 이 비결정성의 정도가 생명체 기능들이 증가하고 상승함에 따라 측정된다면 비결정성의 정도는 진화의 정도죠. 생명체들의 현존 자체가 자신들의 기능들이 관련되지 않는 대상들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과 등가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체의 현존이란 뭐냐면 나와 관련되지 않은 이미지들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 있는 이미지가 뭐였죠? 지각이잖아요. 그 지각만을 추출한다는 것이죠. 생명체들은 자신에게 무관한 외적 작용들 중 어떤 것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에게 관심 없는 것들은 나에게 작용을 해도 나는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나한테 관심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통과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대상을 주의 깊게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지각이죠. 그러니까 지각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 바깥에 있는 이미지로부터 온 빛이 나를 통과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대상에게 다시 쏘는 것이에요. 통과, 이해 가시죠? 통과하지 못하게 저 대상에게 빛을 쏘는 것이에요, 다시. 이 비유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누가 쏘냐?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이 쏘는 것이에요. 대상이 쏘고 내가 통과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통과 못하게 저 대상의 빛을 다시 반사해요. 이게 지각이에요. 이 이미지는 지금 쭉쭉쭉 나오는데 통과하게 될 것이고 다른 자격들은 고립되고 고립 자체는 지각이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뺀 것들은 고립돼, 지각이 되고. 그 밑에 빛을 반사하고 뭐 조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읽지는 않겠지만, 이건 되게 철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설명하려면 너무 좀 기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여섯, 일곱 번째 줄 내려가면 이 이미지들은 자신들을 연결하는 철저한 기계적 과정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그죠? 사물들의 이미지들은 서로에게 다 무관심해요. 역으로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측면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모든 이미지는 서로 다 작용반작용입니다. 이 사실들은, 이 사실은 이미지들이 자신들의 모든 요소적 부분들에 대해 서로 작용반작용하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의식적으로 지각되지 않고 된 적도 없고 반대로 만일 그것들이 어디선가 반작용하는 어떤 자발성에 부딪히게 되면 생명체에게 부딪히면 그것들의 작용은 그만큼 줄고 그 작용에 의한 감소가 바로 표상이다. 따라서 사물들에는 우리의 표상은 뭐냐? 우리 자유에 부딪혀 반사된 것이다. 이게 표상에 대한 베르그송의 정의예요. 표상이란 뭐냐면 우리의 자유에 부딪힌 대상이에요. 이게. 아니면 표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자유에 부딪히지 않고 모두 다 통과됐다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은 다 이제 비유적인 비유들을 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반사,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71쪽 첫 번째 달라. 이것은 결국 이미지들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것 사이에 본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명제가 핵심적입니다. 오늘 배운 거로 따지면. 이미지들에서 존재하는 게 뭐죠? 물질 전체예요. 이미지들의 전체.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게 뭐죠?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 순수 지각이에요. 이게 뭐 있죠?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생명체와 관련된 것을 뺀 것이죠. 전체 물질적 이미지 중에서 나한테 관련된 것을 뺀 것. 그게 뭐예요? 의식적으로 지각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물질 중에서 부분이죠.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지 저기에 물 자체와 현상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본질과 현상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실제성은 물질은 뭐냐면 그 요소들과 요소들의 모든 작용들의 총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들에 대한 우리의 표상, 즉 우리의 의식은 뭐냐면 물질들에는 우리의 가능적 작용의 척도예요. 내 가능성을 갖고 뽑아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욕구들, 생명체의 욕구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능들에 관련되지 않은 것을 배제했다는 것이 뺄셈한 것이죠. 그래서 뭐죠? 전체에서 뺀 나머지가 바로 우리의 의식에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죠. 다섯 번째 줄 넘어가서 의식은 즉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적 지각의 이 필연적인 빈약함 속에 의식을 너무 빈약하게 보고 있죠. 사유하거나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이런 걸로 안 보고 있잖아요, 아직. 이런 빈약함 속에는 뭐냐면 정신을 예고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인데 이게 뭐죠? 왜 정신을 예고하는 거냐면 이 물질의 총체 전체 속에서 나와 관련된 것만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선별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지각 자체도 이미 정신의 기능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선별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을 예고하는 적극적인 어떤 것, 즉 분별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의 모든 어려움은 사람들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각기관과 같은 특수한 기관과 더불어서 일정한 점에서 찍혀지고 다음에 뇌 속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현상되는 사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지각한다는 건 뭐냐면 무엇을 느끼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표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 표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 문제였고 지금 계속해서 쭉 이제 거울, 뭐 빛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터 72쪽에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필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진을 찍는다 이런 비유가 계속 나오죠. 넘어가서 73쪽에 여섯 번째 줄 정도 보면 단순히 가능적인 이 물질적 덩어리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나의 신체라고 부르는 특별한 대상을 분리할 것이고 이 신체 속에서 지각 준추를 분리하겠죠.
그죠? 이게 뇌 같은 거죠. 신경계죠. 사람들은 공간에 이미 한 점으로부터 와서 신경들을 따라 퍼지고 중추들에 도달되는 하는 진동들을 나에게 제시하겠죠. 그죠? 공간의 저 대상에서 뇌 속으로 진동이 계속 퍼지죠. 그러나 여기서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 세계, 뇌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 뇌 속에서 구별되는 중추, 이것들을 갑자기 몰아내기 시작하고 마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처음에 놓았던 것에 표상을 출현하게 됩니다. 갑자기 물질적 세계, 뇌, 이런 운동 기능, 자극과 운동 기능 전체에서 갑자기 그런 걸 다 몰아내고 표상을 출현시켜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이 표상이 그 출발점이었던 물질과 어떤 공통점도 갖지 않도록 그 표상을 또 공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공간과, 저 물질적 공간과 다른 것으로 만들어요. 이걸 뭘로 만든 거죠? 정신으로 만든 거죠. 의식으로. 음. 물질 자체에 관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것이 없이 지내기를 바라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현상들은 매우 엄밀한 질서, 사람들이 시발점으로 선택한 지점과는 매우 무관한 물질적 질서가 있죠. 이 규칙성과 무관심은 진실로 독립된 존재를 구성하니까 물질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물질에 대한 환영을 보존해야 되고,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은 물질에서 그것들의 활기를 불어넣었던 모든 성질들을 또 벗겨내야 돼요. 사람들은 무정형의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형태들을 절단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뭘 하냐면, 물질들을 단순화시키기 시작해요. 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또한 사람들은 크기의 관계들이 서로 간에 구성되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내용을 펼치며 전개되는 것을 상징하고, 물질의 껍질대로 가득한 표상이 비연장적 의식 속에서 자유롭게 전개되는데, 비연장적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정신이에요. 나의 정신 속에서 물질의 껍질들로 가득한 표상이 뭐냐면, 우리는 물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형태와 크기로만 생각해요. 이해 가시나요? 물질을 형태와 크기로만 생각하고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또 정신을 사유해요. 지금 여기 이중적인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뇌가 물질 전체에서 뭔가를 뺄셈한 것인데 갑자기 정신이라고 하는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고 이 정신이 물질을 뭘로 생각하냐면 형태와 크기만 갖는 거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 이중적 왜곡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계속 읽어나가야겠는데요. 그러나 재단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않고 꿰매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완전히 분리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뭐죠? 물질은 형태와 크기를 갖는 것이고 정신은 뭐죠? 형태와 크기도 없는 것. 이렇게 지금 분리해 놨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물질적 집안으로부터 분리했던 이 성질들, 그것들이 어떻게 물질과 결합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 돼요. 당신은 속성들로부터 물질을 축소시켰고 각 속성은 표상과 대상 사이의 간격을 더 불러넣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이란 개념을 등장시켜서 물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속성도 물질을 완전히 단순화시키는 것이. 만일 당신이 이런 비연장적 물질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어떻게 연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연장은 뭐냐면 이때의 길이는 이 연장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길이를 갖는 그 추상화된 연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래 물질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느끼는 물질 있죠. 이 물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만일 당신이 물질을 등질적 운동으로 환원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성질이 생겨날 수 있을까? 물질을 모두 다 등질적 운동으로 생각하겠어요. 진동이 이렇게 진동으로 다 생각하면 진동으로만 생각하면 색깔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게 뭐죠? 우리가 보통 물질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등질적 운동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속성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사물과 이미지 사이, 물질과 사유 사이의 관계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두 항들이 정의상 다른 항에는 없는 것만을 소유하니까. 하나는 길이를 갖는 거, 하나는 길이가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난점들이 당신 발걸음 아래 생겨날 것이고, 그것들 중 하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당신이 노력할 때마다 훨씬 많은 것들로 또 분해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그저 마술 지팡이를 포기하고 당신이 처음에 들어섰던 길로 가라. 당신은 외적 이미지들이 감각기관들에 도달해서 신경들을 변형하고 영향을 뇌 속으로 퍼져나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럼 그쪽으로 계속 가보자. 그러면 운동은 뇌물질을 가로질러서 행동으로 표현할 것이다. 지각의 작동 방식 자체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 사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중간에 사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길이 어려워진 것이. 근데 행동으로 가는 것이다.
지각의 작동 방식 자체는 그와 같다. 이미지로서의 지각 자체에 관해서는 당신은 그것의 발생을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에 그것을 놓았고 그것을 놓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이 뇌를 놓고 물질의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 놓았을 때 당신은 이미지들의 총체를 놓은 것이다. 뇌를 놓았을 때 뭐가 된 것이죠? 뇌는 물질 전체 속의 한 부분이죠. 당신이 설명하는 것은 거기서 지각이 어떻게 생겨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제한되는 거냐, 이런 것이죠. 어떻게 뺄 셈이냐. 왜냐하면 지각이란 권리적으로 전체에 대한 이미지이고 사실적으로는 뭐냐면 당신에게 관련된 것이니까. 나의 가능성과만 관련된 것이니까. 음. 그러나 만일 지각의 부분들이 변화 가능한 하나의 중심에 관련하여 정돈된다는 의미에서 지각이 순수하고 단순한 이미지로부터 구별된다면, 순수하고 단순한 전체 이미지, 물질적 이미지와 구별된다면 그것의 제한은 어려움 없이 설명된다. 비록 권리적으로는 무제한이에요. 권리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각은 모든 사물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 무제한성인데, 권리적으로는 그것은 사실적으로는 당신이 신체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이미지, 의 움직임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있는 그 비결정성의 몫을 그리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뇌의 회백질의 구조의 결과로 나오는 바와 같은 신체의 운동의 비결정성은 당신의 지각의 범위에 정확한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결정성이 지각의 범위다.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양상은 당신의 지각이 내적인 운동들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말하자면 내 중추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각은 거기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뇌란 다른 이미지들과 마찬가지 이미지이고 이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 덩어리 속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함하는 것, 이 물질 전체죠. 포함되는 것, 이 뇌죠. 포함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그러나 뇌의 구조가 당신이 선택할 여지가 있는 운동들의 상세한 도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편으로는 지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적 이미지들의 몫이란 바로 이 운동들의 영향권에 있는 우주의 모든 점들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 지각과 뇌의 변형은 엄밀하게 상응한다. 이 상응성이 뭐냐면 이 의식적 지각과 뇌의 변형은 뭐냐면 둘 다 이 비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 지각을 하는 것과 뇌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결정성,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위에 올라가 보면 놀랄 필요가 없다. 지각 뇌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신체의 비결정성 때문이다. 뇌에서 비결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뇌에서 비결정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내가 의식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비결정성이라는 거예요. 비결정성. 비결정성을 의식으로 착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어려운데요. 이제 광점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이 광점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한 4장쯤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살짝 읽어보면, 우리가 저 바깥에 빛이 있잖아요. 그죠? 빛이 와서 이렇게 내 눈을 자극하겠죠. 그죠? 그럼 내 눈에 뭔가, 대상이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맺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장 77페이지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이 의식은 빛을 지각하는데, 우리는 이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시, 76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과학은 일정한 폭과 일정한 지속을 가진 파동들을 위치시키고, 그러니까 파동들이 쭉 있죠. 파동들이 쭉 있어서 빛의 파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동들이 있을 거고, 나는 거기서 뭘 지각하죠. 빛을 지각하잖아요. 그죠? 빛을 지각할 때, 이때, 이게 뭐냐면, 내가 빛을 지각한다는 것과 저 파동들이 있다는 것,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둘 다 옳다는 것을 보여주라는데
추상적인 역학이 거부하는 단일성, 불가분성, 질적인 이질성을 운동에 돌려주기만 하면 또한 감각적 성질에서 우리 기억에서 가진 그만큼 수축들을 보기만 하면 빛과 운동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과 의식은 순간적인 것 속에서 일치하는데 이 순간적인 것이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순수 지각인데요. 순수 지각 속에서 일치하는데 이 기억에 의해서 가해진 수축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기억에 의해서 가해진 수축들이 뭐냐면 저 진동을 우리가 수축을 해버려요. 저 진동이 뭐죠? 진동이 아까 말했던 물질적 이미지들이에요. 물질 전체는 진동으로 환원할 수가 있겠죠. 그냥 진동이라고 보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질적인 성질이 발견되냐? 질적인 성질이 어떻게 나오냐? 질적인 성질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 수축하는 것이에요. 수축하면 특별한 빛, 파란색 빛, 무슨 빛,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질적인 성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질적인 성질들은 바로 우리 의식이고, 과학은 진동이고, 순간적인 것은 순수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깥 대상과 우리 바깥 대상은 객관적인 것이고, 우리는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다른 건데, 왜 달라지냐면, 바로 기억이 수축하기 때문에. 기억이 수축하는 지점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 기억을 빼면 어떻게 되냐? 기억을 빼면 내가 순수 지각 속에서 저 사물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 이야기가 지금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나는 비결정성을 갖는 신체라는 것이고, 비결정성의 신체라는 것은 전체 물질적 이미지 속에서 무언가를 뺄셈한 것이고, 뺄셈했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표상처럼 보이는 것이고, 뭔가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표상처럼 보이는 그것은 뇌가 따로 만든 표상이 아니라, 응? 내가 물질적 우주 속에서 생명체에 관계된 것을 추출해낸 그것이다. 그게 바로 의식적 지각이라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네. 음. 네, 여기까지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좀 따라가다가 네. 너무 뭐가 아, 많아가지고 그렇죠. 또 정신줄 났어요. 이렇게 좀 됐는데요. 그렇죠. 또 뭔가 이렇게 뭐지, 그거, 이 레드선 같은 지금, 뭐 정신 깨워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따라가느라고 의식이 지금 멈춘 것 같은데. 네. 너무 급하고 빨리빨리했군요. 어, 선생님 질문해도 네, 되나요? 네네, 질문합시다. 네. 그, 이 순수 지각도 이미 그 안에 이제 뺄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고, 근데 기억이 여기 추가되면 응축이 일어나는데, 네. 여기 이제 질적인 것이 이 어떤 진동 속에 음, 더 생겨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척인데, 질적인 거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둘 다 어떤 식의 뺄셈과 수축인 것 같은데 이게 순수 지각하고 음. 기억이 이제 어떤 점에서 이게 본성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수축이라는 단어를 뺄셈으로 생각을 했군요. 그러니까 아, 네. 수축이라는 뜻은 이렇게 응축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걸 확 이렇게 좁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으는 거죠. 오히려 모으는 과정이 있는 거고, 뺄셈은 전체 이미지 중에서 내 신체 생명에 관계된 것만 이렇게 뽑아낸 것이죠. 그게 뭐였죠? 순수 지각이죠. 순수 지각. 그런데 이제 순수 지각인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순수 지각이 있는데 이 순수 지각은 뇌라고 생각하죠. 뇌가 뭘 만들었냐면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물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물질은 크기와 형태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크기와 형태를 갖는 거라고 생각했고 내 정신은 뭐냐면 크기와 형태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이 둘 사이에 거리가 엄청 멀어졌죠,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베르그송은 이걸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연결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저 물질을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라. 그리고 내 의식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특정한 성질들이 있잖아요. 성질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따뜻한 색깔, 차가운 색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건 뇌가 기억을 가지고 이미지들을 응축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동일한 양들이 특정한 질적 성격을 띠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그냥 아니,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찬찬히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면 어떤 기억이 그 대상에 접근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여러 기억들을 거기다 대상에다가 막 몰두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찬찬히 봐야 되는데 그 기억들을 몰두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상을 지나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어도 기억이 얼마 정도 응축되느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베르송에 따르면. 음. 근데 여기 지금 언어 문제가 지금 같이 들어있는 거야? 언어 문제요. 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가면 언어 문제가 동일하게 문제가 되죠. 이 지각, 기억, 표상 여기에 네. 이게 언어화하는 것에서 또 한 번에 굉장한 이제 뭐 응축이든 뭐 분별이 일어나게 네.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가기 전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생명체의 기능으로만 봤을 때 분별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인 응, 거고. 응, 그런데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으로는 곤란해요. 뭔가 사물을 고정해야 돼요. 응, 사물이 막 다 엉켜 있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풀을 못 뽑아내잖아요. 풀을 뽑아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고정화시키는 것은 언어적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명체로서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생명체 자체가 원래 그렇게 고정하려고 해요. 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의 능력이에요. 이 지성의 능력 때문에 언어화 되는 거죠. 사물화 시키는 거고, 언어로 분별하는 건데, 언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생명체는 원래 고정화 하려고 하고, 고정화 기능이 극단으로 가면 언어화 되는 것이죠. 네, 베르그선은 이제 그런 순서로 봅니다. 생명체가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이미지 아, 선생님, 아, 이경화 선생님이죠. 이미지 선생님. 아, 생명체가 원래 고정화시키려고 한다는 네. 게 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지각하는 것이 그렇죠. 지각에서 저 의식으로 어, 어? 의식이고, 베르그슨 영어로 하면 지성이죠, 지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아, 게, 뭐냐면, 개별화하고 고정화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우리가 고등화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 기능으로 이 실제 지속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의 세계, 질적 변화의 세계를 고정화시키는 우리의 특정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으로 물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있고 크기로 있는 걸로만 물질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신은 형태가 없는 걸로만 또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두 개가 또 분리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근데 우리 지성이 아, 활동화시키는 것 때문이에요. 그 지각이 이렇게 반응이 지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음, 그 생명 차원에선 이제 딱 세 가지로 보는데 이제 네,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네, 네. 반응 차원에서 보면 내 생명을 유지,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의 지금 그 네, 신호 체계를 갖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 저기 좋아 이 반응 뭐 확장이 되든 막 이 파동이 커지든 네, 근데 뭔가 나를 그 해체하거나 뭐 그러는 것 같아. 그런 때 이제 반응이 반작용으로 나오고 근데
그것 양쪽이 다 아닌 것도 또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런 지각이 이제 더 다원화되면 신경계가 복잡해지고 감각이 이렇게 네, 다원화됐을 때도 사실은 이제 이 틀 안에서 세계를 이렇게 고정시키는데 근데 이 지각에서 표상으로 갈 때는 주관성이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 주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탄생한다. 음, 그럴 때 이제 이 대상과 내가 굉장히 멀어지고 커지고, 그러니까 멀어지면서 커지는 거죠. 직접적인 지각 단계일 때는 가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세계가 넓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 주체가 이제 주체하고 같이 이렇게 비례하는 것 같은데 이 주관성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뭐야 이 색깔이나 뭐 이 감각 지각이 굉장히 이 넓어지고 비결정성이 커지고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뭐냐면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화시켜 놨기 때문에 물질과 멀어져 있잖아요, 그죠? 멀어져 있어 정신을 물질화시키는 과정이죠. 음, 완전 초보적인 단계로 정신이 사유하는 기능이 아니라 지각 기능이다라고 보고 행동 기능이라고 보고 있죠. 음, 행동 기능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가 있냐면 생명체 단계예요, 지금. 생명체 단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물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들을 선택하는 것만 있으니까 생명체 단계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점점 주관성을 만들어내려면 뭔가가 추가 될 거잖아요, 그죠? 추가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단지 지각하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페불케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도 계속 다루게 돼요, 이제. 점점점 주관성의 영역을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원래 물질이었다 이것도 사실 이게 물질도 이미지잖아요, 지금. 예,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만약에 애초에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분화되지 않은 어떤 조건 아니야? 그렇죠. 물질 단계로만 어. 예, 근데 거기서 뭐가 꿈틀거리면서 물질이라는 이미지랑 이 움직이는 생명이 분화가 된 거지, 사실은. 원래는 예, 하나인데, 예,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우리가 만들어진 이미지로의 물질을 말을 하게 되잖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분화되기 전에 뭐, 이 상태였던 예, 거죠.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상태.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움직이는 것과 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자각을 하는데 여기 내가 78페이지 읽으면서 그 아인슈타인 우주 읽을 때 아인슈타인 우주가 음, 왜 뭐지 그거? 이렇게 둘러싸면서 둘러싸인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냥 세. 그죠? 둘러싸면서 둘러싸여진 세계라 아무리 가도 제자리에 되돌아온다. 멀리 갈수록 이런 얘기가 난 생각이 났는데 이게 뭐야 포함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계속 이렇게 서로 포함하고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지금 서로를 계속 포함하면서 내가 그 속에 또 포함되는 거야. 내가 우주라고 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우주 안에 내가 또 있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또 예, 하나였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요런 거기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그 메비우스띠의 이미지인데요. 그죠?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메비우스띠의 이미지인데 그게 51쪽에 처음 시작했던 보통 철학적으로 문제가 안 풀렸을 때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음, 우주가 우리 사유 속에 있는데 내 사유는 음, 우주 안에 있고, 음, 그죠? 우주가 또 내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풀 수가 없어요. 내 사유가 정신인데 물질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의 체계로 나눴죠. 신체라는 중심적인 체계가 물질적인 체계 속에 있다. 지금 아직 정신의 세계는 없는 거죠, 여기서는.
정신의 음. 세계는 없는 걸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체계로, 아주 큰 체계로 말을 해본다면,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주라고 하는 전체는 뭐냐면, 우주라고 하는 전체는 지속인데 뭐냐면, 끊임없이 두께를 갖고 있고, 질적으로 변하는 연속적인 덩어리예요. 분할할 수가 없어요. 우주 전체가. 음. 계속해서 변화하는 덩어리예요. 그런 덩어리를 우리 생명체가 관심 있는 영역을 탁 절단하잖아요. 그게 나의 지각이에요. 내 생명체가 우주라는 단면을 잘라버리는 거죠. 단면을 자르는 건데, 이걸 질적인 흐름으로 자르지 못하고 생명체의 관심 때문에 순수한 이 고정된 단면으로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 자체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억과 똑같아요. 기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뭐였죠? 앞에서 말했지만 응축하는 기능이잖아요. 뭔가를 모아버리는 기능. 단면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응축하는 기능. 우주가 원래 그래요. 우주가 지속이라는 건 뭐냐면 단면들로 막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이미 응축하면서 막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르면 동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도 원래 그래요. 기억이 이미 지속이에요. 우주 자체고. 네. 지금 그 영역까지는 안 나갔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기억 이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고, 지금 그 기억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정신을 물질과 떨어뜨려 놓았던 것, 아니면 기억이 뇌에 보관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개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기억은 뇌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적 사건들을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자체적인 보관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응축되는 거라,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우주도 자체적으로 응축되는 거라, 다른 뭐가 필요가 없어요.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무슨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주 자체가 이미 응축이 스스로 분리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에요. 쭉 변하는 거죠. 그것을 단면들을 자르면 뭐가 되냐면, 베르그송이 처음 이야기했던 물질 전체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이때 이미지들의 순간적인 작용, 반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쪼갠 거예요, 단면을. 그 단면들 중에 내 신체와 관계된 것들이 지각이에요. 또 단면들의 단면이죠. 아시겠죠? 좁힌 거. 여기서는 뭐냐면, 약간의 가능적 행동들이 있지만 어쨌든 단면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지속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죠? 기억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기억을 나중에 복원시켜야 돼요. 그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추상도를 높여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기억을 자꾸 뇌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각이 있고 그게 약해지면 기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흥미진진하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흉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깥에 있는 걸 내가 감각하잖아요. 감각하죠. 그러면 감각이 점점점 약해지면 기억으로 남아있게 돼요. 이 기억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내 관념. 내 관념을 내가 여기서 막 종합을 한다는 거예요. 인접성, 인과성, 유사성 이런 원리를 가지고 종합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점점 더 약해지면 상상력처럼 막 날뛰는 거죠. 아무거나 막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원자들처럼 기억들이 있고 기억의 정도들이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내 정신이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뇌는 사유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물질과 나는 완전히 멀어져서 어떻게 봉합을 시켜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 난관이었고 아포리아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미지론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거랑 관련해서 질문이 이 응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일반적으로 쓸 때 종합이라고 얘기하는 그것과의 차이가 이게 어떤 종합이든 응축이든 어떤 창발성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응축은 주관성의 등장을 얘기한다면 종합은 관념과 인식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건지 굳이 응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이게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칸트적인 것처럼 저희 바깥에서 내가 지각한 것과 음.
내가 이성적으로 갖고 있는 뭐 인과 범주 같은 거 이렇게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음, 서로 떨어져 있던 걸 묶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응축은 뭐냐면 응축은 떨어져 있질 않은 거예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원래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뭔가가 하나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나아가는 지점까지 계속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음, 시간이 진행되면서도 그걸 계속 끌고 가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음, 어느 하나도 사라지지 않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뭔가가 사라지지 않아야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1분마다 기억이 사라지는 존재를 생각해 보죠. 1분마다 기억이 사라지는 존재는 순간만 존재하지 않겠어요? 순간순간만. 순간의 파편처럼 삶이 존재하겠죠. 여긴 새로움이 없어요. 매 순간이 그냥 순간순간이에요.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새로운 게 있으려면 과거를 다 끌고 와야 되잖아요. 과거를 끌고 와야 이 순간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응축이에요. 전부 다 보존하고 전부 다 보존하면서 그 보존된 것이 나를 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응축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생명체도 사실은 응축이에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응축이에요. 여러 다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부분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쪼개면 완전히 이상한 것이 되는 거죠. 이미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부분으로 못 나눠요. 심장이 여기가 심장이고 그렇게 나누면 죽잖아요. 심장을 나눠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나눌 수 없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 자체도 이미. 우주가 네. 우주도 응축인 거죠. 그렇죠. 응축이고 근데 생명체도 응축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 구조상 요 응축을 이렇게 단면들로 잘라서 볼 수밖에 없다는. 지금 이제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베르그송이 처음에 이미지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가 뭐냐? 우주라고 하는 이 질적인 흐름들을 우선 잘라보자. 화면처럼.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착착착착. 여러분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립되어서 보이잖아요. 저한테. 이게 다 이미지들, 물질적 이미지들. 고립된 이미지들.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고, 그 중에서 나는 특별한 이미지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지금 응축되는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야지 고립돼서 내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행동을 멈췄다가 보여줄 수 있으려면 고립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주에서는 이런 멈추는 행위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멈춰 있는 것도 사실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종합이라고 하는 게 분할된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네네.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지성의 그렇죠.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응축이라는 것은 분할되지 않는 그 어떤 상태로부터 출발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순간들이 있다고 치면 네. 이 순간들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응축인데 이론적인 표현으로는 근데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 기억은 애초에 순간들로도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음. 선생님 맥락을 아까 따라가다가 놓친 부분이 표상에서 조금 헷갈려서요. 네네. 그 뭐 반작용한 어떤 자발성에 부딪히면 그 감소가 생겨서 표상이 생긴다 했는데 그 자발성이라는 게 기억을 가진 의식 이걸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기억들이 이렇게 누적되면서 어떤 자기 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자의식 이런 이 자발성을 뭐로 봐야 되는지 조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 기억의 몫을 없앴잖아요. 기억의 몫을 없애고 그냥 나를 하나의 신체인데 중심적인 특권으로 보는 신체.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들, 물질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나의 신체로만 이 물질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내가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신체.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기억이 개입하지 않은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론적으로. 음. 특권적인 어떤 신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기억이 없는 신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기억이 없는 신체는 없는데 기억을 섞어버리면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론적으로만 분할을 해보자. 잘라보자.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이론적인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내가 잘 보면 알겠지만 내 신체는 특권적 이미지고 여기 가까이 오고 계세요 지금. 제 질문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 그래요. 놀래고 계시는 그 특권적 이미지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를 선택하잖아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억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안 그럴까요? 그죠? 내가 불에 댄 경험이 있어야 불에 안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을 전제하는,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기억을 제외해보자. 그러면 기억을 제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는 물질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명체는 물질의 차원에서 물질과 어떤 차이가 있냐?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전체와 부분의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경화 쌤이 지금 질문을 하시겠다고 앞에까지 오셨는데 아니 지금. 지금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지금 내 운동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 그죠? 너무 고도의 지성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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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전체적으로 느낌이 않습니까? 좀 오시죠? 큰 틀은 느낌이 좀 오시죠? 큰 틀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중요하죠. 좀 느낌 있는 거, 이거 중요하죠. 구체적인 지점을 설명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많이 어렵죠, 그죠? 근데 이런 사유 구조를 했다는 게 나는 너무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이 철학자가? 야, 네. 서양에서 어떻게, 서양에서. 예? 주객이 그렇게 선명한 그런 시대에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의 뇌구조가 좀, 뇌 신경계가 좀 궁금하네요. 근데 베르그송의 이런 철학을, 이게 어떤 계보가 있어요? 네네, 계보가 좀 있죠. 무슨 철학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 베르그송의 철학은 기본적으로는 뭐 생기론? 그런 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기론이 철학입니까? 생기론은, 예, 아니, 그 뭐죠?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는 신체를 기계로 보잖아요. 신체를 기계적 작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생명체 연구를 하면서 생명체가 단지 기계는 아니다. 뭔가 의지적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생기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맨드비랑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쪽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불란서의 특이한 것으로 그러니까 생명체의 고유한 특성을 연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여기서. 음, 음,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렇게 뭐가 이어지나요? 모르겠습니다. 베르송 제자. 베르그송 제자는 잘 모르겠고 대표적인 걸로는 보면은 뭐 들레즈 같은 사람이죠. 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속, 그다음에 이미지 이런 건 들레즈의 모든 용어에 다 들어가는 들레즈한테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베르송을 다음에 청계의 공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겠네요. 과연 뭐 그렇게 너무 이게 잘 연결되네. 말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광화쌤 빨리 아니, 말씀하세요. 아까는 이해가 됐는데 또 까먹었네. 아까 아메바가 네, 이제 지각은 있는데 그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네,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그렇지 지각은 있는데 인식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각과 인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면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아닌가요? 네, 아메바는 그러니까 신경이 없어요. 신경계가 없어요. 신경계가. 감각기관이 바로 운동기관이라는 건 신경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분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분업이 있어야 음, 신경계가 있는 것이고, 신경계가 고등화돼야 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바한테는 사유는 없는데, 지각은 있고, 지각이 있는 이유는 가능적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그죠? 음. 그리고 질문을 드렸던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자는 것은 아메바와 고등생물의 차이는 공적으로 뭘까? 신경계 복잡성의 증가는 어떤 차이를 나타낼까? 이게 베르그송한테 중요한, 아까 고쌤이 아까
잠깐 불교 말을 할 때 작용, 반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쁨, 슬픔도 느낀다 할 때 그 정념의 문제. 정념의 문제가에서 그 분담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경계 분담과 정념이 관계가 있습니다. 아, 나중에 그리고 내가 읽어, 여기서 이게 아까 바로 행동으로 안 나와도 어떤 기회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과정? 예, 여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예,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예, 정보를 이렇게 지속시키면서 뭔가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계획을 짜는 거죠. 예. 근데 작용 반작용에서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나 뭘 분별 종합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응축이고 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예. 응. 그 결정성이라고 그랬죠. 그 결정성.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기다리는 것도 이제 어떤 행동의 한 과정인 거죠. 그- 행동인데, 예. 그 비결정성을 근데 사람들은 비결정성을 의식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사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운동의 선택에 음. 불과한 건데 그걸 자꾸 사유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정신이 특권화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근데 이게 꼭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는 색수상 정확합니다. 행식이라 그래서 네. 지각, 표상 다음에 행이 있어요. 음, 이게 행이 까름하거든.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억이 만들어지는 그거 같은데 아주 오래 축적된 기억이죠. 음, 근데 수가 지각이라면 상이 이제 표상인데 그 다음에 행이 있어. 이게 내전에도 되게 이상했거든. 음. 왜 행이 이 다음에 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전체를 다 운동의 어떤 과정에 포함시키면 좀 음. 더 좀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현대 그 뇌과학에서도 이 뇌의 존재 자체를 운동이라고 말하더라고. 운동을 위한 뭐 정보망? 뭐 이렇게 하지. 사유도, 그러니까 사유도 행동을 위한 운동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차원, 운동. 응. 이제 그런 거하고도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뇌를 어떤 차원을 볼 거냐 그런 데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베르그송은 거기서 더 나아간 거죠.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영역이 뇌에 있지 않고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기억이 어디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뇌에 기억이 없다면 어디 있는 거냐, 기억이 도대체. 근데 기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뇌과학 차원들을 형이상학적으로 완전히 초월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우주적인 정보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게? 정보의 그러니까 흐름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보 단위라 그러면은 너무 좀 이미지가 딱딱 떨어져 있는 느낌도 있는데 여튼 간에 기억은 그렇게 총체적입니다. 총체적이고 내가 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화적 기억도 다 있을 거고, 그죠? 우주적 기억이 다 있는 거죠. 끌고 다니고 있는 거죠. 음, 음. 음. 그 기억을 어느 차원까지 내가 그걸 선명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건 개인의 역량이. 그 우주적 기억이 저희한테도 각자 다 있다는. 이제 베르그송 논리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잠재처 의식처럼 무의식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능력 차이입니다. 정신이 아니라 물질로 본 거야. 무엇이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유보를 할 때 네. 기억과 관련해서 뭔가를 관련 지으면서 행동을 유보할수록 자유가 발생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말을 좀 바꿔야 돼요. 기억을 통해서 이걸 유보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내 행동은 습관이에요. 습관은 운동기제가 기계화됐다는 뜻인데, 그죠? 기계화됐다는 거, 결정성을 띈다는 거고, 그건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완전히 기계화됐다는 뜻이니까. 이 기계화된 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은 기억이 출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다른 것이잖아요, 기억은. 다른 식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물질적 영역에 계속 사로잡힐 때 기억이 출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 습관, 그 기제가 어느 순간 흐트러져야 돼요. 다른 삶이 가능하다? 이건 운동 기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강화쌤 말씀은. 물론 이제 기억이 찾아오긴 하는데 기억이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기억이 찾아올 때 기억을 마중 나가지 못하는 건 우리의 습관 기제 때문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운동. 은혜를 못 받는 거네. 기억의 은혜를 못 받는. 은총을 못 받는 거죠. 엄청 거부, 네. 습관적인 반응, 아메바적 반응.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너무 지금 의식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 극피로에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그죠? 시간도 됐고 지난주에 길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유연하게 시간을 운영하는 다음 주에 읽을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의 어려운데. 설명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어디까지 있더라? 109쪽까지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에 그 고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통, 정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아주 멋들어진 부분입니다. 베르그son 명에 따르면.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의 발생 이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이만큼 멋진 설명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도. 네.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핑을 하나도 안 쳤네. 이걸 유튜브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복습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음, 조회수가 거의 150이 나와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는 거네. 네, 반복적으로 지금. 응축이야 지금 뭐 비결정성. 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운 해봉에서 보자.